가장 좀 의미가 있었던 곳은 미국의 이제 주의 연기금이 비트코인 ETF에 자금을 넣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이번 3월 31일 이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블랙락에 있는 ETF, 비트코인 ETF에 한 9,900만 달러 정도 들어가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업노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또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를 해주는 서비스인 비트세이빙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양대학교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또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뭔가 좀 이제 밋밋하게 확 오르거나 확 빠지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여쭤보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걸 조금만 우리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면 연초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이미 오른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우리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자산들을 둘러봤을 때 그 정도의 폭발성이 있는 자산을 볼 수가 있을까?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전히 폭발력이 있다. 다만 과거에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모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이 얘기하면 확 떨어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올라가고, 2017년, 뭐 18년, 뭐 19년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어떤 가격이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전히 저는 폭발력이 있다. 그리고 이 자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상승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그걸 여쭤보셔가지고 저는 잘 2016년도 닮았나?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보고 싶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뭐가 닮았을까? 내가 볼 땐 잘 없는데 싶어서 제가 그러니까 반감기 시즌을 찍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16년도 반감기, 20년도 반감기, 또 24년도 반감기니까 그때 한번 찍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자료를. 2016년도의 비트코인 가격 이제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7월 달이 반감기였어요. 7월 10일. 여기 보시면 7월 10일 이후에 가격이 지지부진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8월 딱 되기 전에 한 20%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7월 전에는 급등을 한 2달 만에 한 70%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한번 좀 들어가서 볼 필요는 있거든요. 왜 급등했을까? 당시에 저 때는 이제 영국 이제 브렉시트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결정나서 이제 파운드화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과거에 가격이 이렇게 한 번씩 급등을 했던 시기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글로벌한 어떤 금융 위기나 금융 이벤트들이 있을 때 비트코인이 하나의 대체 자산으로서 반응을 했었거든요. 이때도 이제 파운드가 급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자산 70% 정도가 2달 만에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반감기가 7월 달에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지지부진이에요. 그리고 뭐 8월 달에 20% 하락 정도 있었는데, 이게 지지부진한 10월 정도까지 갑니다. 반감기 이후에 지지부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채굴자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채굴자 물량을 이제 계속 매도를 해야지 그나마 운영비가 나오니까요. 매도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굴자들이 한계 비용이 있다 보니까 이탈을 하게 되죠. 소규모 채굴장부터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기간이 보통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한번 되고 나면 한번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는데, 20년도 거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20년도 거도 보면 2020년도 5월 12일이 저거였어요. 반감기였어요. 그때 비트코인 하고 계셨나요? 안 하고 계셨죠? 네. 이때도 보면 5월 이후에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이때도. 그때 아마 그 반감기 이후에 최대 하락폭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한 이제 8월까지 이어지는 거죠. 한 3, 4개월 정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채굴자 물량 나오고, 뭐 시장이 좀 풀리고, 그다음에 채굴자들이 한계 비용이 안 되니까 또 이탈하고, 그럼 소규모 채굴장부터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남은 채굴자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자기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2016년도와는 글쎄요, 16년도 이후에 이제 16년도는 그때 반감기 이후에 조금 더 하락폭이 있어서
그거와 좀 비슷하다고 해서 2016년도랑 비슷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보면 2024년도 어제 가져왔잖아요. 이제 4월 20일 날 우리 반감기가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비슷하게 바로 뭐 급등하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약간 또 지지부진한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형태 속에 있다. 그래서 2016년도와도 뭐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그게 꼭 어떤 개연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 조정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상승장 내에 있는 조정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장 내에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가격 하락폭이 한 30-40% 될 때는 과거에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포인트는 이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전환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건 되게 유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몇 가지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사이클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장을 전환을 할 때의 자료들을 어떤 이제 지점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좀 자료를 좀 정리해서 가져와 봤거든요. 왜냐면 그 질문들 되게 많이 하세요. 이게 상승장 끝난 거 아니냐? 이제 하락장 전환 아니냐? 이제부터 막 한 70%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두려움이 늘 비트코인 투자하면서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이것도 역시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과거에 요런 요소들이 있어서 하락장 전환이 됐구나 알 수가 있어서 보면 여기 자료 있는데요. 보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지금 네 번째 사이클인데 각각의 비트코인 가격의 고점이 언제였냐면 2013년도 11월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높았던 데가 2017년도 12월이었고요. 세 번째 가장 높았던 시기가 이제 2021년도 11월.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24년도 5월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최대 하락률은 한 85% 정도.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보통 하락하는 주기가 나왔는데 이게 2014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11월 달에 고점 찍고 2014년도에 이제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12월 달에 고점 찍고 18년도 1년 동안 계속 하락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1년도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2022년도가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마이너스 85에서 가장 최근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7%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의 사이클에서 하락장 전환을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었냐를 보면 좋은데, 그게 최근에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금리예요. 글로벌 매크로 금융 환경이 현재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2017년도 12월이나 2021년도 11월 요 최근에 두 번의 고점들을 보면 당시에 이제 기준금리가 1.5% 그리고 우리 2021년도는 그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엄청 낮아졌잖아요. 이제 0.25%로 유지되고 있다가 거의 이제 금리를 그 다음에 계속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겠다는 기조가 강력히 강했던 시기에 고점에서 다 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있을 때 금리가 1년에 4번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1.5%에서 2.5%까지 상승이 됐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가장 유동성이 또 크기도 하고 가장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의 하락이 가장 컸던 거죠. 최근만 2021년도 같은 경우도 그 다음 해인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이 뭐 기억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엄청 낮추고 나서 인플레이션 심해지다 보니까 금리를 진짜 빠르게 자이언트로 올렸잖아요. 그게 이제 0.25에서 4.5%까지 1년 만에 올린 건데요. 그 7차례 인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근데 첫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초기였고 이제 금리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 당시는 2013년도 14년도는 기본적으로 다 저금리 기조이긴 했었거든요. 이제 내부에 있는 마운트 콕스라고 하는 글로벌 전체 거래량이 한 70% 정도 되는 이제 거래량 가진 마운트 콕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이게 2014년도 2월 달에 해킹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8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사건, 사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 전환이 됐고, 그 세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플러스 이제 루나라고 하는 엄청난 또 이벤트가 내부에서 또 사고가 있었던 거죠. 같이 합쳐져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좋은 지표가 이제 그 우리가 MVRV라고 하는 그 과열 지표죠. 온체인 데이터 상의 과열 지표.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MVRV 지표가 한 3을 초과하거나 좀 한 3.5를 넘어가면 굉장히 과열이 됐다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 3.5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제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다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전부 한 3배, 3.5배의 수익을 보고 있더라. 다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과열이 된 상황인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떤 수치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 때는 고점대가 이제 5.8이었고요. 엄청 높게 올라갔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4.28로 그때 과열이었어요, 지금 봤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2021년도였는데 이때는 이제 2021년도 4월 달에가 이제 거의 한 3.45 정도까지 굉장히 과열 구간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조정이 됐다가 그때 부처님 오신 날 폭락을 하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과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2021년도는 이제 그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좀 바뀌면서 좀 가격이 하락장 전환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케이스를 봤을 때 온체인 지표가 굉장히 과열돼 있거나 아니면 금리가 현재의 금리보다도 앞으로 금리가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시장의 어떤 이제 그런 기대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현재는 지금 5.5% 정도 금리인데요. 그럼 이제 이게 앞으로 금리를 더 인상해야겠다는 기조가 강한 건지, 인하를 해야 되겠다는 기대감이 강한 건지에서는 후자가 더 가깝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 때문에 어떤 과거에 있었던 하락장 전환하고는 그 시기는 아니다. 라는 거고, MVRV 지표만 보더라도 현재 2.2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열 구간에 가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반감기인데, 그 과거 이제 세 번의 이제 하락장 전환을 할 때는 고점까지 이제 반감기로부터 다 17개월, 18개월 정도였어요. 이제 처음 2013년도만 이제 12개월 만에 고점이 왔었고, 나머지 두 번은 한 17개월 만에 고점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감기 지난 지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금리, 그다음에 온체인의 과열 지표, 그리고 반감기 시기, 뭐 그리고 사건은 아직은 크게 없고요. 봤을 때는 아직 뭐 하락장으로 전환이 될 만한 그런 지표들의 움직임 현재까지 없다. 그래서 현재 하락도 조정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과거의 조정은 한 이제 많았을 때는 3-40% 정도였고, 이제 비트코인이 시총이 꽤 이제 성장한 상태니까 지금의 조정은 아마 과거보다는 폭이 줄어들겠죠, 점점. 그래서 한 20에서 25% 정도. 그래서 뭐 최근에도 25%까지 빠졌다가 한 1억 500까지 갔다가 한 8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빠졌다 다시 좀 반등 올라왔잖아요. 그 기간이니까 뭐 요 정도의 이제 이 상승장 내에서의 어떤 조정들은 만약에 또 그 정도 하락이 오더라도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MVRV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7이고요. 2.27은 보통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장의 초입 단계를 넘어선 그러니까 바닥은 아니고요. 바닥은 이제 1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봤을 때 모두가 다 손실을 보고 있을 때 그런 거고, 지금 이제 과열되기 약간 전 단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이 단기 조정에서 반등이 한번 됐죠. 지금 이제 9천만 원 넘어가 있으니까 반등 됐고요. 아마 여쭤보시는 거는 여기에서 고점을 가기 위한 폭발적인 상승이 언제쯤 되냐. 약간 지금 지지부지한 하락과 상승에서 언제 이제 확 상승이 진짜 올라가냐. 요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시점이라고 얘기하기 되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모든 저 이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계속 이제 보면서 보면 어떤 트리거가 있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올라간 시점은 이제 뭔가
크게 사건이 아닌데 상승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올랐던 이제 이유들을 찾기 시작을 하면 과거에 오를 만한 이유들이 곳곳에 다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20년도 12월 달에 급등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상승을 하고 나서 상승을 분석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앞쪽에 주요한 사례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전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연 그 나중에 상승했더라도 이게 진짜 상승을 했을 만한 주요 이유가 될 만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되게 중요한 지난주하고 최근에 2주 동안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올해 초에 이제 ETF가 승인이 됐고요. ETF가 승인이 돼서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이제 퍼포먼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 ETF 운용 금액이 이제 50억 달러 넘어서고 하니까요. 근데 그 안에 어떻게 구성돼 누가 그 ETF를 샀는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게 이제 SEC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좀 의미가 있었던 곳은 이제 위스콘신 연기금, 미국의 이제 주의 연기금이 비트코인 ETF에 자금을 넣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위스콘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3월 31일 이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블랙락에 있는 ETF, 비트코인 ETF에 한 9,900만 달러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 6,300만 달러 정도 들어가 있어요. 미국의 공공연기금이 이제 한 약 5천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위스콘신 연기금은 굉장히 규모가 큰 곳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굉장히 상위 클래스인 연기금 중에 하나거든요. 의미가 되게 크다. 이게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는지 보니까 0.4% 정도예요. 네. 위스콘신 연기금이 총 1,550억 달러를 관리하는데 운용을 하는데 그 중에 0.4% 정도가 비트코인 ETF에 들어와 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주 차원에서의 이제 참여는 최초이에요. 최초이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이긴 하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연기금으로 관리되는 자금이 한 6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는 특정 기업들이 뭐 참여하고 하면 이제 가격이 좀 반영되거나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뭐 우리가 빅 IT 기업들이 아니고는 웬만한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는 지금 아닐 텐데 연기금이 참여한 소식은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 중에 하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 저는 이제 게임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면 비트코인 게임의 법칙에서 이 비트코인 게임은 굉장히 희소한 자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참여했던 이제 인원들이 굉장히 큰 부를 이뤘던 거죠. 그리고 나서 현재 이 비트코인 게임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참여를 하고 있냐면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 나스닥 상장사, 국가 차원에서는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국가, 그리고 연기금 차원에서는 위스콘신 연기금이 가장 참여한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먼저 참여한 사람이 가장 큰 성과를 내긴 할 거거든요. 이 자산이 굉장히 희소한 제한된 자산이라서 그런 성립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참여한 기업들이 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진짜 이 회사가 이제 사스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주가가 한 10년 동안 계속 변하지 않다가 이 비트코인 스탠다드 전략을 펴면서 기업의 리저브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부여하고 기업이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또 비트코인 확보한 전략이 시장에서 먹혀서 현재는 그 최초의 그 전략을 폈었던 2020년도 기준 대비해서도 주가가 10배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공한 거죠. 그리고 엘살바도르도 지금 매일 1BTC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면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소식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엘살바도르는 이제 지열 발전을 그러니까 거긴 산업 자원이 크게 없는데
이제 지열, 그러니까 친환 재생 에너지를 그러니까 풍부하고요. 이제 화산을 통한 그 지열 에너지에 남는 전기들을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했었고요. 그게 2021년도부터 했었고, 보통 이 채굴에 활용할 때는 재생 에너지 남는 자원들 보통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한 500비트 정도를 490 몇 비트 정도를 채굴한 게 또 공개가 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전략을 펴서 잘 이제 성공적인 이제 성과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이런 이제 소식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지금 이제 얘기 들었던 이런 포인트들이 다 올랐던 이유 중에 다 들어가 있긴 한 거죠. 그 중에는 반감기를 통해서 반감기가 지나서 금보다 더 희소한 자산이 됐다라고 하는 이유도 간접히 들어가 있긴 하겠네요.